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한 여성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앞둔 예일대 대학원생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한 이때 그녀는 갑자기 연구실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대규모 경찰 인력이 동원되고 그녀의 행방을 찾아 사방을 수색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납니다. 그녀의 결혼식 당일입니다. 마침내 경찰은 그녀를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 날 싸늘히 식은 채 발견됩니다. 행복한 가정,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요?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애니 레 1985년 7월 3일 베트남계 이민 2세인 애니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베트남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어린 시절 애니는 바쁜 부모를 대신해 이모, 삼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매우 잘했던 애니는 특히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무척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애니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녀가 있는 곳은 언제나 웃음이 넘쳤죠. 애니는 영리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 애니는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에 있는 유니온 마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녀는 주변으로부터 제2의 아인슈타인이 될 것이라는 찬사를 듣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니는 우수한 성적으로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 장학금 16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을 받고 입학합니다. 애니는 대학에서 세포 발생 생물학을 전공하고 의료 인류학을 부전공합니다. 애니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조나단 위도스키를 알게 됩니다. 그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니와 조나단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두 사람은 금방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2007년 애니는 대학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뽐냅니다. 그녀의 논문과 실험 결과는 교수들의 인정을 받죠. 실력을 인정받은 애니는 로체스터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 약학과 박사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특정한 형태의 암과 당뇨병, 근위축증 치료 연구를 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조나단은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물리와 수학을 공부합니다. 애니는 예일 대학교가 있는 뉴헤븐의 집을 구해 룸메이트 5명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남자친구 조나단이 다니는 컬럼비아 대학교는 애니가 있는 곳에서 약 120km 떨어진 뉴욕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니는 시간이 날 때면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 조나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그건 조나단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조나단 눈에 비친 애니는 아름답고 똑똑한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죠. 그는 애니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09년 9월 13일 롱아일랜드 사요셋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2009년 2월 애니는 예일의대 비매거진에 뉴헤이븐의 범죄와 안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니는 이 기고문에서 예일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심상치 않음을 지적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애니가 긴 공부를 끝내고 마침내 박사 학위를 받는 해입니다. 그리고 9월이면 새 신부가 되죠. 애니는 사랑과 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죠. 만약 그녀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예정대로 학업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을 겁니다. 애니가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 날, 그녀는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9월 8일 오전, 애니는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예일 대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사무실이 있는 스털링 홀 의학관으로 갑니다. 오전 10시 무렵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본 애니는 10 아미스타드 스트릿에 있는 의과대학 연구동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사무실과 연구실 건물은 걸어서 약 6분 정도 걸립니다. 애니의 연구실은 이 건물 지하에 있는 G13호입니다. 오전 10시 9분경 애니가 서류 뭉치를 가지고 연구동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오후 9시 무렵 애니의 룸메이트가 애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애니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애니는 오늘 집에 일찍 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내일 롱아일랜드로 떠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니는 평소 안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애니가 학교 잡지의 기고한 글만 봐도 알 수 있죠. 애니는 밤에 절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이 있을 때는 꼭 룸메이트를 불러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룸메이트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애니에게 전화합니다. 20통 가까이 전화를 해보지만 애니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후 10시 애니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된 그녀의 룸메이트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제 룸메이트 애니가 연락이 안 돼요. 그녀를 좀 찾아주세요. 처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룸메이트가 별것 아닌 일로 오버한다고 생각하죠. 일을 보느라 귀가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경찰의 말에 애니의 룸메이트는 애니가 5일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러 내일 롱아일랜드로 떠날 예정이라 오늘 집에 일찍 온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5일 후에 애니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안 경찰은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진 애니가 도망친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결혼이 두렵다며 갑자기 잠적하는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니의 룸메이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뜁니다. 애니가 조나단과의 결혼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결혼식도 오래전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도망이라뇨. 말도 안 돼요. 경찰은 애니를 찾기 위해 애니의 학교, 예일대로 갑니다. 그들은 먼저 스털링 홀에 있는 애니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사무실에는 애니의 가방과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지품은 출입카드 키가 유일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10 아미스타드 스트릿에 있는 의과대학 연구동으로 갑니다. 경찰은 연구동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오전 10시 9분경 애니가 연구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가 건물에 나오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출입카드 키를 찍고 G13호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이후 그녀의 출입카드 사용 기록은 없습니다. 연구실 내부는 따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13호 연구실에 들어간 이후 그녀의 행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애니가 사라진 다음 날 9월 9일 오전 7시 30분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연구동을 폐쇄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연구동은 지어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입니다. 연구 내용이 기밀인 경우가 많아 특히 연구동의 보안은 매우 엄격했죠. 건물 출입구에는 구석구석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애니는 분명 연구동에 들어갑니다. CCTV를 통해 애니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연구실 G13호 앞으로 갑니다. 그녀는 출입 카드키를 이용해 G13호 연구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그녀는 모든 CCTV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죠. 애니는 연구동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을 뿐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애니가 사라진 9월 8일 낮 12시 55분에 고압 장치에서 증기가 배출돼 화재 경보가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놀라 건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애니가 아직 연구동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연구실과 복도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애니의 행방과 관련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일어난 엘리트 연구원의 실종 사건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 언론은 앞다투어 애니 사건을 일면에 실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일어난 천재 학생의 실종을 다루는 언론 보도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예일대는 $10,000, 우리 돈 약 1,300만 원 상당을 신고 보상금으로 걸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월 12일, 애니가 사라진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관계자 150명을 조사하고 영구동에 설치된 약 75개, 영상 길이만 700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경찰은 드디어 애니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루미놀 검사에서 G13호 선반에서 혈흔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G13호 연구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얼마 후 경찰은 G13호 천장에서 피 묻은 흰색 양말과 파란색 실험 장갑, 반팔 작업복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발견한 피 묻은 흰 양말을 본 가족은 애니의 양말이 맞는다고 확인합니다. 경찰은 애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애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구동에서는 매일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경찰은 누군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틈을 타 애니를 쓰레기통 등에 넣어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합니다. 애니의 키는 약 151cm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경찰은 애니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예일대학교 쓰레기 소각장인 하트포드 폐기장까지 뒤집니다. FBI와 유해분 경찰, 코네티컷주 경찰까지 총 출동해 애니를 찾기 위해 나서지만 애니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 9월 13일 일요일 오전, 애니와 조나단의 결혼식 날입니다. 경찰은 경찰견까지 투입해 영구동 지하연구실을 수색합니다. 경찰은 G22호에서 애니의 목걸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슬과 연구실 벽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찰견이 G22호 부근 화장실을 향해 계속 짖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경찰은 엑스레이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G22호 부근 벽 안에서 숨진 애니를 발견합니다. 벽은 전선과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애니는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수도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출입 카드 키와 G13호 연구실 천장에서 찾은 파란색 실험 장갑과 같은 장갑 한쪽이 함께 발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애니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9월 14일 밤, 전날 애니를 찾았다는 소식에 예일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애니를 애도하기 위한 촛불 추모식을 엽니다. 경찰은 실종 닷새 만에 애니를 찾았습니다. 이제 누가 애니의 목숨을 빼앗았는지 범인을 잡을 시간입니다. 9월 16일, 코네티컷주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애니의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그녀가 자취를 감춘 9월 8일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애니는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속옷과 신체 여러 곳에서 체액이 발견되면서 생전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애니는 학교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했고 그녀에게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남자친구 조나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이지만 조나단과 애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건 당일 조나단은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조나단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애니의 연구실 G13호가 있는 연구동은 보안이 매우 철저한 곳이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출입하고 연구실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학교에서 발급받은
출입 카드키가 있어야 합니다. 영구동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일대 재학생과 교직원뿐입니다. 이 말은 영구동에 출입 가능한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즉 예일대생과 교직원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범인과 자신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예일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영구동의 출입 기록을 모두 확인합니다. 사건 당일인 9월 8일, 애니 말고도 G13호에 들어간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레리 가드프리. 레리는 지하실 설비 보수 담당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G13호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레리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레리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레이먼드 클락. 당시 나이 24세. 애니와 동갑입니다. 클락은 연구실 청소 직원입니다. 그는 실험용 G를 돌보고 G 우리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경찰은 애니가 실종된 9월 8일, 클락이 애니의 연구실 G13호를 청소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레이몬드 클락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수사합니다. 이때 한 경찰관의 내리에 클락의 수상했던 행동이 스쳐 지나갑니다. 9월 10일, 애니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드 경관은 애니의 연구실 G13호를 수색 중입니다. 그녀는 카트에 피가 튄 소독용 티슈 상자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연구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카트 쪽으로 걸어가더니 카트에 있는 피가 튄 소독용 티슈 상자를 들어 핏자국을 숨기려는 듯 이리저리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카트에 기대 우드 경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래도 경찰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늦은 시간, 우드 경관은 그 연구실 직원이 다시 13호에 와 배수구를 닦는 걸 봅니다. 우드 경관이 보기에 이미 깨끗해서 더 이상 청소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청소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이 연구실 직원이 바로 레이먼드 클락입니다. 그런데 클락의 이상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우드 경관 말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니퍼 경관이 말합니다. 한 남자가 와서 9월 8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연구실에서 애니를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낮 12시 30분쯤 애니가 연구동을 나가는 걸 봤다고 했죠. 제니퍼 경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락이 말한 시간, CCTV에 건물을 나가는 애니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클락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을 당시 사람들과 함께 연구동을 빠져나가는 클락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클락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또한 사물함에서 레이씨라고 적힌 작업화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모로 클락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클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잡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클락의 출입카드키 사용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점을 포착하죠. 9월 8일 이날 클락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G13호와 G22호 연구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7일 한 달 사이의 기록을 보면 클락은 하루 평균 G13호는 한 번, G22호는 3번 정도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9월 8일에만 G13호는 5번, G22호는 11번이나 출입합니다. 클락은 오전 10시 40분 G13호 연구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분 다시 13호에 가서 46분 동안 G13호 연구실에 머뭅니다. G13호는 애니의 연구실이면서 피 묻은 흰색 양말과 파란색 실험 장갑, 반팔 작업복을 발견한 장소이며 G22호 역시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된 장소인 동시에 애니가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클락은 9월 8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영구동에서만 총 55번 출입카드키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봤다고 하기엔 비정상적으로 많이 출입카드키를 사용했습니다. 설사 유독 그날 바빴다고 하더라도 클락은 9월 8일 G22호 연구실을 출입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클락을 경찰서로 소환해 그날의 일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클락의 가슴과 팔 등에서 긁힌 자국과 멍을 발견합니다.
클락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그런 거라며 둘러대지만 경찰은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은 클락이 범행 도중 애니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클락의 머리카락, 손톱 타액 등에서 DNA를 채취해 실험실로 보냅니다. 9월 17일, DNA 대조 결과 흰 양말에서 클락과 애니의 DNA가, 클락의 작업복과 작업화에서 애니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몸에서 채취한 남성의 DNA와 클락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몬드 클락을 애니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클락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흐릅니다. 2011년 3월 17일, 클락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사와 징역 44년형을 협상합니다. 2011년 6월 3일, 재판부는 클락에게 징역 44년형을 선고합니다. 애니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가족과 친구들은 애니의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애니의 어머니, 비비안은 말합니다. 애니는 여러 번 말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이젠 제 딸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꿈속에서만 애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법정에선 클락은 유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클락의 전 여자친구를 통해 클락이 소유욕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클락의 엄청난 통제에 괴로워하던 클락의 전 여자친구는 클락이 새 여자친구를 사귄 후에야 클락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애니는 실험을 한 후 지우리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클락이 애니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냅니다. 이에 애니는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회신을 보냅니다. 사건 당일 9월 8일, 클락은 애니에게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지우리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애니는 클락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클락은 실험용 쥐를 관리하고 연구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그와 달리 애니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연구원이죠. 게다가 자기와 나이도 같았습니다. 클락은 자기 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는 애니를 보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무시한 애니에게 화가 난 클락이 애니를 찾아가 홧김에 죽였을 거라는 게 경찰의 추측입니다. 두 번째, 경찰의 또 다른 추측은 클락은 평소 애니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봤죠. 하루는 클락이 쥐우리 청소 문제로 애니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클락의 항의 메일에 애니가 공손하게 사과 메일을 보내자 클락은 애니도 자기에게 호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9월 8일, 애니가 연구실 동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메일을 보내자 클락은 직접 애니를 만나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클락은 부랴부랴 쥐우리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애니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나 애니가 회신을 하지 않자 그는 애니를 직접 찾아가 고백합니다. 애니는 클락의 고백을 거절하고 이에 화가 난 클락이 애니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애니는 강하게 저항했고 이때 클락의 몸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과 멍이 남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클락은 애니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애니가 숨을 거두자 클락은 화재 경보기를 울려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뒤 애니를 G22호로 옮깁니다. 그리고 벽 안에 애니를 유기하죠. 하지만 진실은 클락만이 알고 있습니다. 클락은 2053년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